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범죄학과 이건수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탐정 관련해서 범죄학 여러분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범죄 심리학 하면 왠지 모르게 어려울 거다, 또 난해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저하고 우리 범죄학 관련 공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좀 쉽게 이해하고 한 번 더 범죄학이 이런 거구나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범죄 심리학에 대해서 심리학과 범죄 심리학이 있는데요. 심리학은 우리 마음의 이치를 따지는 그런 학문입니다. 또한 범죄 심리학은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왜 이 법인이 이러한 심리와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 그거를 우리가 추론으로 확인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발생할 어떤 범죄 예방이라든지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되겠죠. 따라서 범죄인의 심리를 어떻게 다룰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또한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범죄자의 행동을 예측해서 예방과 검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범죄 심리학의 접근 방법을 볼까요? 우선 신경생물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경과 생물학적, 즉 범죄자의 그 행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처리 과정과 뇌, 또 신경계, 염색체, 호르몬, 여러 우리 몸에 있는 구조와 이런 유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이 생물학적이 법의 혈청학적인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의 역할을 강조한다. 특히 유전이란 거는 우리 몸에 우리가 늘 지니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람이 죽었을 때 또 범인을 검거할 때 이 유전을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신경생물학적 접근 방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정신분석적 접근 방법인데요. 범죄자의 행동과 이런 사고를 결정하는 무의식적인 동기, 어린 시절의 경험도 자기도 모르지만 나오는 거죠. 그 어떤 정신세계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분석적 접근 방법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행동주의적 접근 방법인데요. 범죄자의 행동에 있어서 이러한 행동이 학습에, 즉 환경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행동하는 부분을 통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과 다른 환경에 범죄자의 행동을 분석을 하고 그 행동에 따라 그 분석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행동주의적 이런 접근 방법, 환경에 행동하는 이 측면을 우리가 확인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인지주의적 접근 방법입니다. 인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한다는 어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지주의적 접근 방법은 범죄 행동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정신 과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즉 범죄 그러한 인간이 자극받고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저장하고 해석하는가. 우리가 원래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어떤 자극을 통해서 뇌에 저장하고 저장된 뇌의
어떤 사고를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극과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해석하는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데, 행동주의나 인지주의나 어떻게 보면은 보는 각도겠죠. 특히 방금 말씀드린 환경에 행동하는 것 또한은 어떻게 자극하고 머리에 저장하고 해석하는가, 그런 부분을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본주의적 접근 방법인데요. 인본주의적 접근 방법은 범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범죄자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합니다. 주관적 경험. 즉, 우리가 이 접근 방법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은 환경, 행동은 행동, 인지란 것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이거는 어떤 인본주의, 범죄자의 주관적 경험, 여기에 키포인트를 갖고 가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즉, 주관적 경험이니까 본인이 범죄자가 보는 어떤 인간을 보려는 것, 어떻게 보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런 주관적인 경험은 본인의 어떤 인격과 생활을 바라보는, 환경을 바라보는 어떤 본인만의 특별한 그런 주관이 아닐까요? 1940년대 키에르 케고르, 사르트르, 까뮤, 메이, 라잉의 실존주의 철학을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범죄 심리학이 과연 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런 목적이 뭔가 한번 살펴보면, 현상을 이해하고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술해야 되거든요. 즉, 연구하는 방법은 현상을 이해하고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술을 한다. 또 하나, 이러한 이론과 그 나온 결과, 통계를 논리적으로 검증하고 설명함으로써 범죄 심리학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범죄를 예측하고 결국은 인류의 복리 정진을 위해 가는 겁니다. 다 결국은 여기에 키포인트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복리 정진을 위해서 범죄 상황을 통제하고 예방한다. 우리가 범죄학을 여러 방법에서 접근하고 바라보고, 즉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 있죠.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또 그러한 그 범죄 결과를 통계를 가져다가 바라보는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내고, 객관적 결과와 또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립을 하고, 이러한 결과와 통계를 가지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구나, 이런 행동이 나오는구나, 또 이런 나이가 있구나, 이런 성향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결과를 내는 거죠. 결론을 내서, 즉 인류의 복리와 범죄 상황을 앞으로 예측하고 예방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연구 방법이 있거든요. 범죄 심리학을 어떻게 연구할 거냐. 조사 대상자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만 나오잖아요. 또 통제에 의한 변화 결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통제한다는 건 좀 모순이 어떻게 있겠죠, 그죠? 어떤 그 방법을 나타내는데 통제를 통해서 결과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도한 통제라든지 그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겠죠. 그건 통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규율, 또 누구나가 3명이 있다면
세 명이 같은 환경에 같은 행동, 어떤 그런 조건이 주어져야만 객관적인 결론이 나오겠죠. 그런 생활의 통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 자료 분석 볼까요? 어떻게 보면 통계 자료 분석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중요한 수단이겠죠. 수년간에 걸쳐서 생겼던 이런 범죄 발생이라든지 또 의도, 범죄 발생 상황, 범인 검거 상황, 이런 부분이 결과를 집계해서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즉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발생이라든지 또 그동안 있었던 경과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검거 결과 상황 이런 거를 총 집계하는 거죠. 집계. 그래서 집계하다 보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질적인 특성은 알 수가 없음입니다. 알 수 없지만 질적인 부분은 다르죠. 그죠? 이게 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범죄에 대한 통합에서 추출을 한다면 어느 정도 표본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결과를 집계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객관적인 자료라고 그러죠. 이런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통계 자료 분석인데요. 똑같은 살인을 할지라도 정말 가난하고 굶주리고 어려워서 생활고에 시달려 사는 분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갈등 때문에 동반 자살을 꾀하다가 자녀만 죽게 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죠. 다 같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결국은 사람 목숨을 잃게 만든 행동들이잖아요.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보면 목격자를 살해한 경우 이 부분은 우리가 볼 때 단 한 번의 살인이 아니죠. 그죠? 목격자를 죽인다든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이런 거는 질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죠? 우리가 판단할 어떤 살인에 대한 질적인 게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통계의 어떤 문제점인데요. 이런 죄 질을 따질 수는 없는 거죠. 통계는 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죽으면 한 명 죽었다. 그래서 통계는 통계로 객관적인 상황으로 봐야 되고요. 질적인 부분은 또 다른 우리가 고민과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종단적 추적 방법. 자, 범죄자나 비범죄자를 일정한 기간, 시간대를 달리하면서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조사하면서 그들의 행동과 성격, 사회생활을 연구하는 방법이죠. 되게 일정 기간, 시간대를 달리한다. 어떻게 보면은 범죄자, 비범죄자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또 한 달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추적하는 거예요. 계속 추적하면서 쌓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기간에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비범죄자는 그런 환경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또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구나. 어떤 생활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환경에서는 범죄자는 절망한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실험 대상은 애매하지만 폭행한다든지. 하지만 비범죄자는 이런 경우에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살려고 애쓴다든지 다 다른 거거든요. 이거를 연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종단적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간마다 조사하는 종단적 추적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분석학 방법인데요. 프로이트에 의해서 발전했고요. 우리 사진 보이죠? 프로이트.
이 프로이트의 어떤 정신 분석학은 이 정신 의사가 이런 그 자료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보고 느꼈던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범죄학에 도입했던 어떤 정신 분석학은 상당히 획기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프로이트는 모든 인간이 무의식적인 과정에 지배된다 가정을 했고, 이 무의식적인 충동이 성욕과 공격성 등에 지배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무의식적인 과정에 지배된다. 근데 이 프로이트의 어떤 이런 정신 분석학은 무의식적인 어떤 갖고 있죠. 어떤 본능이죠, 본능. 의식이 없다는 본능 아닐까요? 성욕과 공격성은 다 있죠. 상대방이 나를 때리면 나도 모르게 공격하게 되고, 또 성욕은 다 갖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은 본능적이죠. 본능적인 움직임은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봐야죠. 근데 과연 이 지배 분량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여간 정신 분석을 연구한 우리 프로이트, 이런 부분은 존경받을 만합니다. 자, 문제풀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실래요? 범죄 심리학의 접근 방법이 아닌 것은, 첫째로 신경생물학, 보는 접근 방법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하다고 그랬죠. 두 번째, 행동학적 접근, 행동. 세 번째, 과학적, 정신분석. 몇 번인가요? 어렵지 않죠? 정답? 다. 과학적인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죠, 그죠? 쉬운 문제였나요? 해설을 보면 접근 방법에는 신경생물학, 정신, 행동, 인지, 인본, 이런 방법이 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범죄 심리학의 연구 목적.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는 목적. 결국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범죄 심리학의 연구 목적은 인간의 복지 증진, 복리 증진, 그 다음에 예방,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현상 이해 기술, 예측, 설명, 통제한다. 현상 이해 기술, 설명, 통제, 예측. 현상 이해 기술, 설명, 예측, 통제. 예측, 현상 이해 기술, 통제, 설명. 몇 번 같을까요? 답 찍었나요? 볼까요? 다. 결국은 끝에서 볼까요? 통제가 마지막 목표가 되겠죠. 예측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중요하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술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예측과 통제가 간다. 통제가 마지막 목표다. 그래서 우리가 육하 원칙에 기술되고 이론 결과 통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를 통해 범죄를 예측하고 복리 증진을 위해 범죄 상황을 통제하고 예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가 마지막이다. 그래서 현설, 예측, 통제가 중요하다. 예측과 통제 꼭 기억 바랍니다. 정신분석학의 접근 방법에서 정신분석학의 창시, 제가 정신분석학 창시에 대해서 공원 한번 설명드렸죠. 프로이트, 융, 키에르케고르, 메슬로. 몇 번일까요? 볼까요?
다 맞히셨죠?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창시하고 발전하자는 프로이트입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우리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탐정에게 꼭 필요한 범죄 심리학, 범죄학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만 또 핵심만 알면 나머지는 따라오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번 강의에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범죄 심리학의 접근 방법 우리가 깊이 또 파고 생각을 많이 하면 정말 어려운 학문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쉽게 신경생물학적 접근 방법에 신경생물학, 즉 유전학적인 신경생물학, 둘째 정신분석적인 접근 방법, 이 정신을 어떻게 분석하고 예측할 거냐. 그래서 정신분석 있다. 세 번째 행동주의 접근 방법, 똑같은 환경과 다른 환경에서 이런 행동이 왜 나오는지, 행동을 중요시하는, 행동을 보고 분석하는 행동주의적 접근 방법이 있다. 또 하나 인지주의적, 즉 우리가 어떻게 자극을 받고 머리에 저장하는지 이런 인지주의적 방법. 마지막으로 인본주의, 우리가 주관적인 경험을 왜 이런 주관적인 경험을 갖게 됐는지, 그러니까 즉 범죄자가 어떤 주관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어떤 그 인본주의의 어떤 관점이 아닐까요? 그래서 신경, 정신, 행동, 인지, 인본, 우리가 이 5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평소 일하면서 이게 신경인가? 정신인가? 행동인가? 인지인가? 인본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구 목적한데 연구 목적하기는 좀 이상하죠. 근데 우리가 범죄 심리학을 좀 더 알려는, 또 왜 우리 범죄 심리학을 해야 되는지, 결국 연구 목적은 방금 말씀드렸죠. 범죄에 예측하고 인류의 복리 증진을 위해 통제하고 예방한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상을 이해하고 또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술을 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 이런 결과를 냈을까 기록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론을 적용하고 결론을 뽑고 통계를 논리적으로 보면서 검증한다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다 보는 거예요. 앞에서 뒤에서 위에서 밑에서 옆에서 좌에서 여러 각도에서 보는 걸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증 결과를 통해서 범죄를 예측하고 복리 증진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범죄 상황을 통제하고 결국 예방한다. 그래서 예방, 통제, 예통.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기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험 연구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연구 방법은 실험을 해야 되고요. 또 그 결과를 통계 자료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범죄자나 비범죄자의 어떤 환경을 가지고 시간과 기간을 달리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통계를 내보는 거예요. 이런 연구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범죄자와 비범죄자 행동이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정신분석학은 이제 프로이트에서 발전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은 정신과 의사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결론을 내고 학문적으로 발전시켰던 중요한 내용이다. 프로이트는 거의 모든 인간이 무의식적인 과정에 지배된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충동인 성욕과 공격성이 있고요. 이런 성욕과
공격성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 이렇게 프로이트는 강조를 했습니다. 1강 어떻게 힘들지 않았나요? 예.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이건 재미있게 한번 해봅시다. 수고했습니다.